솔직히 어제가 제일 위기긴 했어요. 그 춘향전하고 그 이대목전 녹화를 했거든요. 네, 처음에 녹화를 했어요. 그게 속도가 유독 빠른 이유가 있는데 녹화를 하고서는 이제 그거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고 다시 녹화했어요. 그런 슬픔이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이제 변환하는 법 쳤더니 막 이상한 거 막 찾아가지고는 변환하라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변환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이제 수업이었고요. 일단은 1문단부터 볼게요. 1문단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본단 말이죠. 근데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뭐다? 전체 소득을 국가의 전체 소득을 총 인구수로 나눈 것. 총 인구수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멜서스는 그러한 인구 증가의 관점에서 인구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에서 경제 성장 모형을 제시하고요. 멜서스 모형에서 경제의 유일한 생산 요소. 자, 첫 번째 생산 요소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생산 요소 바로 노동이다. 그리고 노동의 투입, 노동에 관련된 것은 요거는 그냥 검은 색깔 글씨 그냥 크게 대충 보이잖아요. 예, 그것만 확인하시고요. 이거 결국 나와져 있는 내용 정리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써. 네. 왜안 보여? 안, 안 보여? 안경에 근데 그거에서 잠깐 보고 있어. 잘 보여. 지금 뭐라고 해야 돼? 노동에 들어가는 투입할 수 있는 인구, 투입 인구를 뜻합니다. 딱 이 생산력은 이걸로만 봤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생산물은 또 뭘로만 본대요. 노동을 통한 생산물은 식량뿐이다. 라고 본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국민 소득은 결국 실질 국민 소득은 뭐랑 같다? 식량 생산 수준과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 국민 소득은 식량 생산 수준이고 이 멜서스 모형을 설명하는 그림에 답다는 그림은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국민 소득을 보여주는 총생산 곡선과 특정한 숫자의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식량의 양을 나타내는 생존 곡선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멜서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멜서스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총생산 곡선 AP 그리고 생존 곡선 SB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 총 생산 곡선 같은 경우에는 노동 투입량에 따른 실질 군민 소득을 나타내고요. 또 생존 곡선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량의 양,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멜서스 모형은 멜서스 모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멜서스 모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전제 조건으로 까는 것이 바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따른다. 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뭐래요? 생산 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한계 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생산 요소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더 늘어나는 생산물의 양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생산 요소는 어떤 거였죠? 결국 인구예요. 노동이니까 인구. 인구 수니까. 인구입니다. 그러면 생산 요소가 증가해요. 인구가 증가합니다. 생산물의 양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생산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물의 양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고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옆에 기울기가 왜 이렇게 길어지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라는 말이라는 것 때문에 한계라는 말 때문에 요게 말이 약간 좀 매칭이 안 된대요. 실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얘기가 많답니다. 예, 열심히 구글링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영어로 했을 적에 그 마진을 나타내는 멀지드라는 단어가 말지든가 뭐 사용이 같이 된대요. 근데 그거를 그냥 직독직해놨대. 한계라는 단어. 근데 이게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투입량에 비해서 산출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어,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입량에 비해 산출물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히려 한계 생산량이 줄어든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조금 헷갈릴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한 명일 때는 1대1로 생산하다가 한 명이 더 늘어나면은 이제 1.6으로 생산을 하고 3명일 때는 오히려 2.4.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1.5.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들 고무줄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고무줄. 고무줄을 우리가 늘리잖아요. 그럼 처음에 늘어나는 양은 엄청 쭉 늘어날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끝부분에 따라서는 거의 안 늘어나죠. 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로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목마른 사람에게 물 1리터 주면은 맛있다고 마시잖아요. 그럼 만족도가 1이야. 근데 물 1리터를 또 줬을 적에 두 번째 그 상태로 마시게 만들면 만족도가 0.8이라는 거죠. 또 마시게 하면 0.5고 0.2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냥 고무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무줄로. 예. 그래서 여기 있는 AP 곡선이 점점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노동 투입량과 어떻게 평행하는 곡선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죠. 노동 투입량이 늘어날수록 그쵸 노동 투입량의 이 x축과 거의 평행한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SB 곡선보다 AP 곡선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소 식량 요구량보다 생산량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여유가 있는 만큼 그 뭐야 여유가 있는 만큼 인구는 점차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유가 있는 만큼 인구가 점점 증가하다가 인구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총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들고 최소 식량 요구량이 이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또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인구는 또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인구와 실질 국민 소득은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인 점 2로 수렴하여 경제는 장기적으로 균형의 상태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다가 감소하는 상황을 타면서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즉 노동 투입량이 점점 증가하다가 그 노동 투입량이 다시 감소하는 순간을 타면서 점 2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멜서스 균형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지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구나 생산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인구나 생산량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도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네,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체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하게 되고요.
왜? 경제의 생산 수준이 겨우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 상태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하게 된다. 멜서스 모형에 따르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노동이 증가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 식량 양을 절대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처음에 적었던 상황에서는 자본을 한 단위 더 추가하는 것, 즉 노동을 한 단위 더 추가하는 것이 산출량의 큰 폭으로 변화를 야기할 수 있어요. 다만 노동 투입량이 이미 많아진 상태에서는 한 명 더 추가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야. 총 생산량에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 점에서 인구가 늘어났으니 그에 따른 최소 식량 수량만 늘어날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겠죠. 인구 줄어든다고요. 이런 이치예요. 이런 이치입니다. 음. 자, 3문단 볼게요. 하지만 멜서스 모형에서 가정한 것과 달리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이외에도 자본, 기술 등의 다른 생산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질 국민 소득은 식량 외에 다양한 생산물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대의 경제를 따지고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동 이외에도 자본이나 기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국민 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도 포함한다? 식량 외 다양한 생산물을 포함한다라는 거죠. 에이, 맞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 저도 어느 정도 생산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지금 요약 정리하면서 막 그 뭐야 막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막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았잖아요. 나름대로 생산한 거죠.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식량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예찬이가 없어. 음, 솔로는 이 솔로 나옵니다. 노동과 더불어서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를 추가하여 멜서스 모형보다 현실적인 경제 성장의 모형을 제시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과 이제 생산 요소로 얘기를 했을 적에 생산 요소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노동에 따른 생산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 식량밖에 없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본이 추가됐으니까 적어도 식량 말고 다른 생산물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솔로모형에서는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자본량을 늘리면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이 일정한 수준에 있다. 이 상황에서 자본량을 늘린다. 그러면은 더 많은 생산이 된다는 거죠. 더 많은 생산이 된다는 겁니다. 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그냥 낯들고서 벼 베던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자본력을 투자를 해가지고 낫을 자동 채취가 가능한 자동 낫으로 바꿨다고 해봐요. 그럼 더 빠르고 더 많은 생산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같은 인력을 투입을 해도요. 솔로 모형의 AP 곡선은 맨서스 모형의 AP 곡선과 동일한 형태이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 소득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뭐 그래프가 이동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한 사람의 1인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 투입량에서 실질 국민 소득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1인당 국민 소득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발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 투입량에서의 실질 국민 소득은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본이 1인당 국민 소득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솔로 모형에서 1, 2, 3, 4 솔로 모형에서 자본량은 생산량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자본량의 변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량의 변화는 경제 성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본도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작용하기 때문에 자본의 증가량에 따른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은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죠. 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대요. 그 이유가 왜 때문이라고요? 자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뭐의 법칙에 따른다?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량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에는 자본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 자본량이 노동 투입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자본을 한 단위 증가 추가로 투입하는 것만으로 산출량이 크게 큰 폭으로 증가가 될 거라는 거죠. 좀 적어볼까요? 노동 투입량이 적은 상황입니다. 노동 투입량이 애초에 적은 상황에서는 자본을 예를 들어서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되는 순간에 산출량,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1인당 국민 소득의 증가량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할 거라고요. 근데 애초에 노동 투입량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는 자본 한 단위가 추가 투입되어 봤자 여기 있는 산출량, 여기 있는 산출량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평행에 가까운 수준으로 간다는 겁니다. 물론 절대 평형과 같아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데요. 자본량이라는 것도 지속적, 그러니까 무한정 증가하지만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또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 나왔던 얘기들을 해보면은 이 노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멜서스가 먼저 주장을 했잖아요. 노동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증가하면은 뭐도 증가한다. 생산량도 증가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노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이 무한정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왜 무한정 증가하진 않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증가하진 않아요. 심지어 그렇게 증가한 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 생존 곡선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은 생산량보다 생존 곡선에 필요한 식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인구수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은 생산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다시 증가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멜서스 균형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렇게 정체 상태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멜서스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은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근데 이거를 솔로는 거기에 한 가지 요소를 덧붙인 거예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요소를 더 덧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멜서스 균형점에 도달한 상태야. 중요한 거는 솔로에 의하면 그 상태여도 자본이 있다면은 국민소득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즉 경제 성장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자본으로도 성장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본량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 곡선이 어떤 한계를 따르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으로 증가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투자와 감가상각과의 관계 때문에 자본량이라는 것이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사유에서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첫 번째 얘기했던 자본량이라는 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른다는 얘기였다면은 두 번째 한계는 투자와 감가상각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 오늘 뭐 많이 졸리세요? 어, 그, 졸려? 어? 그 온라인 녹화한다고 컴퓨터 띄워놓고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내용 자체가 조금 그렇죠. 네. 근데 그 관계들이 되게 간단해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것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 얘네가 이제 어떤 생산량이라는 게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그 산출량의 증가폭이 줄어드는 구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성장의 한계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전체 내용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겁니다. 멜서스는 그게 노동과 생산, 즉 식량과 관련되어서는 무조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은 정체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솔로는 자본이라는 걸로 투자하게 되면은 경제 성장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봐요. 투자는 생산을 위한 지출을 의미하며 자본량을 증대시킵니다. 감가상각은 자본이 시간과 사용에 따라 자본이 소모되는 것을 의미하면서 자본량을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자본량의 일정 비율은 매년 소모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은 자본량에 비례합니다.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 이듬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량은 증가하고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적은 경우에는 자본량이 감소하겠죠. 이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요. 실제로 사업을 한다거나 했을 적에 예를 들어 공장 설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공장 설비가 매해 노후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노후될 때마다 나타나는 그 공장 설비의 가격이 점점 줄어들게 돼. 근데 그거를 특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이거는 뭐 3천 원만큼 줄어드는 거야. 한 해가 사용했으니까 한 해만큼 사용을 했으니까 3천 원만큼 줄어든 거야. 이거를 나타내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서 나타나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혹은 이제 매해마다 그냥 동일한 금액을 빼는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딱 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생산 능력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생산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공장 설비 같은 거를 얘기를 할 거고, 그런 공장 설비 같은 경우에는 매해 노후될 테니까 그 노후되는 비용만큼 감가상각 비용이 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감가상각 비용보다 내 투자 비용이 더 커. 그럼 당연히 자본량이 증가하는 것일 거고요. 근데 감가상각이 더 커. 자본량이 감소한다는 얘기죠. 그림 2에서 자본량이 투자와 감가상각이 만나는 지점인 K에 이르게 되면 자본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1인당 실질 국민 소득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균제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커요. 자본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K의 점이 점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근데 그 K의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어느 순간부터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커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쵸?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커지는 지점이 생겨요. 그럼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커지는 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다시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자본력이 다시 왼쪽으로 또 이동하겠죠. 그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다 보면 또 이제 투자가 커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땐 다시 자본력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디 지점에 수렴한다? K 지점에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균제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균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지점은 물론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예요.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라고. 국민소득도 증가하지 않을 거고요. 다른 것도 뭐 증가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딱 고정되는 지점이라고. 다만 균제 상태일 때는 적어도 정체 상태보다는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생산량만을 따지는 멜서스 이론, 멜서스 모형과는 다르게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추가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높은 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마치요. 1차 농업혁명이 일어난 뒤에 2차 상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농업혁명 해서 지내던 때보다 산업혁명으로 막 전기도 만들고 했던 그런 삶이 훨씬 더 윤택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본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균제 상태가 적어도 식량 가지고만 얘기하는 정체 상태일 때보다는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한편 자본량만으로는 균제 상태 이후에 발생하는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솔로 모형에서는 균제 상태에서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솔로 모형에서는요. 기본적으로 균제 상태 이후 기술 진보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술이 진보하면 노동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게 된다. 즉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 얘기는 기술 진보가 나타난 이후에는 투자 및 감가상각의 변화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지점에서 만나 다시 균제 상태에 이른다고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래?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기술 진보가 있으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A 현상되는 4번에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정답은 5번이죠. 노동 투입량이 동일해도 노동자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해서 총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요. 자본량과 노동 투입량의 변화는 없어야 해요. 딱 총 생산량만 늘어난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이 안에서 중요한 지점은요. 이 기술 개발로 인한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는 자본량이나 노동 투입량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뭐만 증가하는 거다? 총 생산량만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요소로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총 생산량만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 생산량만 증가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활 수준 또한 높아진다는 얘기죠. 자본량이나 노동 투입량의 변화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1번 보시면은
기술의 진보로 인해 자본량이 증가한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만 앞에 나와져 있는 설명대로라면은 균제 상태에서 1인당 국민소득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총 생산량만 증가하는 것이고 자본량이 증가하진 않아요. 2번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비만 가능한 수준은 애초에 넘어섰죠. 3번 기술의 진보로 인해 균제 상태에 이르는 자본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노동자 1인당 생산량만 증가한 거예요. 기술 개발로 그냥 총 생산량만 증가한 거예요. 4번 자본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여 총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동 투입량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술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외전이야. 외전이라고. 아예 노동 투입량과 자본량이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총생산량이 1인당 총생산량 같은 말이구나. 총생산량이 결국 증가한다는 얘기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라고. 딱 그 얘기예요. 기술 개발이라는 건 그런 요소입니다.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 자본량과 노동 투입량하고 별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딱 그 1인당 국민 소득만 증가하는 거예요. 어, 딱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마지막 문단의 그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신적 문제로 나왔을 때는 그 지점을 가지고서 막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등장하겠죠. 여러분들 헷갈리라고. 그러지 않겠니? 예, 예. 자본량이 늘어나는 거랑 기술이 늘어나는 거랑 정확히 예시를 보면 아,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와 관련을 하면은, 그러니까 기술 개발과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면, 자본의 또 대표적인 건 주식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기술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자본량에 나오는 그 자본하고 기술 개발하고는 별개로 둬야 되는 영역에 있어요. 근데 그 자본에 그러면은 대표적인 영역의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들면 좋을 텐데, 그 예시가 쉽지가 않네요. 지금 떠오르는 게 딱히 없어요. 자본량이 예. 풀로 운영해서 노동 수익량이 일정 수준 오했을 때 자본량 늘리면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자본량이 살짝 기술에 그냥 포함하는 거 싶었는데 아예 별개예요. 별개입니다. 기술의 개발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와 별개인 기술 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량이라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른 이제 총 생산량이 증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와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 자본량을 늘리면서 나타나는 뭐 총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도달하는 지점이 뭐라고 했어? 여기서 얘기하는 균제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또 다른 기술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야. 기술이 들어간다. 네, 자본량이 쭉 늘어나고 나서 그 균제 상태에 도달하고 난 뒤에 새로운 기술 개발이야. 아예. 네. 자본량이랑 생각은 무슨 비례관계인 거예요. 당연히 자본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늘어나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알 수 있죠. 근데 네. 그 정가 생각은 이제 자본량을 감소시킨 거잖아요. 시간 행정에 따라서 자본량을 성대행에서 일하는 게 자본량을 감소시킨다는 감가상각이 되는 건데, 근데 감가상각이 자본량이 커질수록 감가상각이 늘어나는 건데, 감가상각이 커지면 자본량은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례관계랑 반비례관계랑 엇갈려 있는 거죠. 자본이 기본적으로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매년 소비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양이 자본량이 많을수록 감가상각 되는 것도 많다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거와 이제 별개로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많아지는 지점에서는 오히려 자본량이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많아지니까 그때는 오히려 자본량이 감소하게 되는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그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자본량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내가 한 대보다 두 대 가졌을 때 감가상각 비용을 많이 내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 위에 있는 그 비례한다는 얘기는. 여기 맨 뒤에 나오는 그 기술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그 균제 상태에 이르고 난 뒤에 기술 진보라는 거예요. 끼칠 수도 있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기술 진보의 예시는요. 이게 아마 제가 처음에
그 낫으로 생산하는데 자동 낫 개발했더니 1인당 국민소득이 늘어나더라. 이것 때문에 아마 좀 오해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자본량이 늘어나는 거에 기술 개발이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그 복잡다단한 그 사회 속에서 기술 개발이 자본량을 늘리는 영향을 안 끼칠 수는 없죠. 근데 여기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는 균제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기술 개발이 또 끼치는 영향이라는 거야. 그때 이제 균제 상태는 자본량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시점이에요. 그런데도 기술 개발을 하게 되면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된다고. 경제 성장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문단에서 자본량이 고정된 상태로 기술 개발이 되면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건데, 아니, 자본량도 그러면 증가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아마 논문들이 있지 않을까요? 얘의 솔로의 이론이 무조건 100% 옳다는 아닙니다. 비판적인 관점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는 거는 일단 솔로라는 사람은요, 자본량이 고정된 상태에서 균제 상태에 반드시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균제 상태는 솔로가 제시를 한 어떤 절대적인 법칙이야. 균제 상태에 도달을 해. 그 균제 상태에 도달하고 나서 기술 개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자본량은 균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지만 1인당 국민소득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봤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 있죠. 솔로의 법칙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적어도 솔로가 전제로 해둔 그 조건대로라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까 공간 생각이랑 자본량 관계 있잖아요. 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자본량이 커지면 공간 생각이 그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공간 생각이 커지면 자본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게 아니야. 그거는 지금 감가상각 자본만 둔 거고 감가상각과 투자를 둔 다음에 자본량을 봐야지. 예. 사용설명 부분에서 저기 공간 생각과 자본량이 반대 관계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그거는 지금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투자랑 같이 연관지어서 얘기하셔야 돼요. 예. 이거랑 같이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반대의 경우에 자본량이 감소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본문 보면은. 근데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다면이라는 조건으로 무조건 깔고요. 반대 경우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가상각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자본량이 많으면 감수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녀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잖아요.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1번은 2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제 3번만 볼게요. 기업은 니은과 달리 AP 곡선의 모양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라 형성된다고 본다. 기업과 니은 다 AP 곡선이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을 따라 형성된다고 봤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대요? 어, 오준서 모형에 따라 어떤 나라의 경제 성장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래요. 이 나라의 총 생산 그래프는 1994년에 A의 상태였지만 자본량이 늘어나면서 30년이 지나 2024년에 A 다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대요. 여기서는 이제 인구의 변화나 기술 진보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그런 조건은 없대요. 1번. 이 나라의 생활 수준은 1994년보다 2024년 더 향상된 거 맞나요? 이거 맞는 얘기죠. 실질 국민소득이 늘어난 거는 우리가 경제 성장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2024년에는 1994년보다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오. 그러니까 더 적은 노동력을 투입하더라도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같은 직선을 수직으로 그려보면은 노동 투입량은 더 적은데 그 생산량은 똑같거든요. 실제 국민소득은 똑같거든요. 노동량은 더 적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평행하는 직선, 수직이 아니구나. 평행하는 직선 그거 보면은. 이 노동 투입량과 평행하는 직선 그거 보면은 X축이 A 다시가 더 왼쪽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A가 A 다시로 이동한 것은 2024년이 되면서 1994년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더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네. 4번. 2024년 이후 투자가 고정된 상태로 감가상각이 커진다면 봐봐요. 여기서도 문제에서도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 투자와 감가상각의 비율로 자본량이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네.
투자가 고정된 상태로 감가상각이 더 커진다면 자본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러니까 4번이죠. 5번. 2024년에 이르러서 자본량의 변화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투자와 감가상각이 일치하는 상태인가요? 일치하는 상태, 균제 상태고요. 이것보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이때 기술 진보를 시키는 거다. 자, 이 논리입니다. 이게 솔로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과학기술 7로 갈게요. 과학기술 7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라고 얘기를 하는 실제로 좀 생겨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거가 제가 얘기하는 설명이 맞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제가 과학기술 이좀 일단은 미리 전제로 제가 이제 쫄 먹어서 미리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 무슨 역제곱의 법칙과 그 거리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몰라요. 뭐 어떻게 증명하고 뭐 하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역제곱의 법칙이 뭐 어떻게 증명하고 뭐 그것이 크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파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는 제가 못 내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니라 과학 선생님한테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이게 지구과학과 물리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잖아. 딱 용쌤한테 가면 딱 좋겠죠. 여기 머리털 부족하신 분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되게 반짝반짝거리시는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여쭤보시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제 훌륭하신 과학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애초에 그게 의문이긴 해요. 왜 이거를 거리로 따지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아니요. 그냥 포텐셜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시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 최민규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민규를 부피 성분 단위로 쭉 쪼개는 거야. 그런 다음에 그 부피 성분 단위로 쪼개진 최민규 성분들을 그 최민규 성분의 포텐셜들을 다 더하면은 최민규의 포텐셜이 나오는 거야. 그게 일치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관측한 거하고 그 가우스가 이론으로 계산한 값하고 비교해봤더니 일치한대. 가우스 가오 좀 살죠. 예.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일치하는데? 야 실제 측정해봐. 측정했어. 일치해. 와. 글쩍글쩍.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이 글의 포텐셜 법칙의 전부입니다. 예. 그렇게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안심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하자면은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문제는 여러분들 학교 국어 선생님도 못 내요. 몰라. 가우스의 포텐셜 법칙 몰라. 모른다고. 그게 괜찮아. 이거는 저번에 얘기했던 그 무한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져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나 괴롭히지 말라고. 나 괴롭히지 말라고.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나도 몰라요. 예. 그냥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이거 다 알았으면 과학 선생님, 과학 선생 뽑을 때 돈 더 벌겠다고. 내가 너네 물리 가르쳤지. 그렇지 않겠냐? 13세기 이후 서양의 항해술에서 나침판은 배의 위치와 방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지구 자기장의 지역적 분포와 시간에 대한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해 해상에서 나침판으로 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그 결과 배가 연안 해역에서 좌초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 그러니까 나침판이 해양에 있어서 중요한데 지역적 지구 자기장에 지역적 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없어서 배가 자꾸 좌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이에 19세기 초 독일에서 지자기, 즉 지구자기장의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실용적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기에 대한 연구가 기본적으로 실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실용적이에요? 항해 잘하게 해주잖아. 해주니까 도움을 주는데 이게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주는 수학적 발전을 하게 했대요. 잉? 그건 뭐예요? 이번에 그냥 5번 찍고 넘어갈게요.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자기를 연구한 것이 수학적 방법인 포텐셜 이론을 창안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그게 신기한 거야. 이 지구 자기장 보이지도 않잖아, 얘들아. 이걸 어떻게 수학적 공식으로 계산을 했냐고. 아니, 이론적으로 먼저 만들었대.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오랫동안 천문학은 그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의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천문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고 여겨진 지자기 연구도 쉽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뭐래요? 천문학이 많은 투자를 받고 있었고 지자기 또한 천문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지자기 연구에 대한 투자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당시 독일은 여러 군소국가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도 제작과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각 국가는 천문대를 세웠고 그 천문대들은 천문식의 만원경 그리고 고도의 방위각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장치인 경위 등 다양한 관측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다. 이 연구는 여기에 자기계만 추가하면 됐기 때문에 연구는 천문대에 소속된 천문학자들에게 맡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밀한 관측이었는데 천문학자들은 이미 정밀 관측에 익숙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원래 있던 천문학에다가 뭐만 더하면 된다? 지자계? 지자계 맞냐? 자기계군요. 네. 자기계만 추가하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이었고 또 천문학자들에게 정밀한 관측이란 쉬운 일,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연구가 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지자기 관측은 독일의 지리학자인 훔볼트에 의해 크게 진작되었다. 1828년에 선구적으로 지자기 관측소를 설립한 후 훔볼트는 뒤이어 설립된 여러 지자기 관측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지자기를 관측해 정보를 공유하는 어, 네트워크를 최초로 조직했고 자기 연맹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지자기 관측 정보 공유 네트워크. 훔볼트의 요청으로 영국과 전 세계에 분포해 있는 영국의 식민지에 자기 관측소를 설치함으로써 자기 연맹은 확장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녹화를 하면서 보니까 진짜 지금 독서 지문에만 빡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조금씩 돌아요. 이 친구는 지금 맛이 갔고요. 여기 현우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고 주영이도 힘들어하네요. 어? 준영이는 있는데 없고요. 없는데 있는 존재예요. 음, 어? 준영이 여기 있어. 왜 그래? 여기 있어요. 준영아! 준영아! 그래. 야, 간만에 인사 좀 해, 친구들한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인사 좀 해. 영어는 나왔잖아. 영어는 오후잖아. 수영? 저기, 밖에. 수영생. 어. 준영아, 반갑다. 어, 맞아요. 예쁘고 잘생겼죠.
자, 3문단 볼게요. 독일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가우스는, 근데 이 가우스 제가 아는 가우스 맞아요? 가우스 함수할 때 그 가우스 맞아요? 절대값 그래프. 가우스 맞아요? V 그래프. 이 양반도 참. humboldt에게 자극을 받았대요. 1841년에 지작의 연구를 받았대요. 개웃기네. 또 신났네. 그는 실측 천문학자로서 천문학에서 확보한 정밀도를 지작의 관측에도 실현하고자 했다. 가우스는 그동안 이루어진 지작의 관측이 모호하고 무의미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현실과 당시 지작의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계가 천문학이나 측정에 사용하는 측정기구의 정밀도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그래서 아예 자기계를 사용해서 정밀한 관측값을 내려고 열심히 새로운 방법을 강구했대요. 즉 실험실에서 사람이 일으키는 기류에 의해 자기계에 매달린 막대들을 계속 흔들리면서 측정의 전밀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 예를 들어 측정을 할 때 막대 자석이 있는데 중간 줄을 두 개의 줄에 매달아 기류에 의한 교란을 줄이는 방식을 고안했대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기기가 솔직히 어떤 건지 저는 몰라서요. 그냥 그렇대요. 그랬더니 이제 교란을 줄이는 방식을 고안해서 뭐 관측의 정확도를 높였대요. 이후 가우스가 근무하고 있는 괴팅겐 대학의 젊은 교수인 베버가 물리학 교수로 부임하면서 지작의 실험을 시작하자 베버와 협력하여 지작의 연구를 수행했다는 것. 정말 주영이 지금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어? 가우스는 지구 자기장이 계속해서 바뀌는 원인을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거대한 한 쌍의 자석이 움직이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 있는 극성에 있는 철입자들이 지구 안 철입자들이 유체를 이루어 움직인다. 이것 때문이라고 봤고 이를 뭐라고 봤다? 여보 당신 아니라 자기 유체라고 봤다. 희대의 드립이었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네. 약간 서운한데. 주영이가 웃었을 때. 주영이는 지금 안 들어. 준영이는 지금 핸드폰 게임하고 있다고. 준영이 지금 누워서 소리만 듣고 있다고. 준영이 지금 안 들어요. 내가 지금 준영이 욕해도 얘 모를걸? 이중에 10세. 아,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맞다. 에? 걸려버렸고. 어쩔 수 없고. 녹화 영상인데. 예찬이 다 보면서 밤 지워야겠다. 욕을 해버렸어. 준영이랑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그는 지자기의 본성을 거대한 자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지구 내부를 흐르는 자기 유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든 지자기 관측의 실험에 의한 확인된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지자기 관측과 그로 인한 확인, 그러니까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가우스는 1832년에 지자기 관측과 실험을 통해 두 가지 가정을 수립했다. 두 가지 가정이 있대요. 첫 번째, 지자기력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 전체에 작용이고 두 번째는 자기력을 실체한 자기 유체는 역제곱 힘의 법칙에 따라 자기력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정에 근거하여 가우스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으로 정의하고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기라는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저는 요 지점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배우다가 갑자기 미적분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갑자기 급발진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일단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기 포텐셜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첫 번째 어,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유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이라는 겁니다. 잘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게 나눈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의 성분을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앞부분에 이 자기 유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잖아요. 자기력을 일으키는 게 자기 유체 때문인데 이 지자기력이 지구 자기력이 지구의 자화된 부분 전체에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의 자화가 이루어진 부분, 즉 극성을 띠게 된 모든 부분들은 자기력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끼치겠죠. 그쵸?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면 돼?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게 나눈 자기 요소들이 있대. 그럼 그 자기 요소들은 각각의 포텐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기 포텐셜을. 근데 그 자기 포텐셜 값을 그래서 구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이라는 거죠. 네, 그렇대요. 왜요? 나한테 묻지 마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최민규라고 얘기를 하는 포텐셜을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최민규를 부피 단위로 쪼개는 겁니다. 그럼 최민규 요소들이 나올 거예요. 그 최민규 요소들을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최민규 포텐셜을 다 더해요. 그러면 전체 최민규 포텐셜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문제 풀리더라고요. 네. 그렇게 1839년에 그는 이렇게 구한 자기 포텐셜에서 지구편의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수식으로 표현했고 그 수식을 적용하여 지적인 관측소가 있는 지구상 수직권의 지자기 값을 계산하여 그것이 관측값과 일치함을 보였다. 기깔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포텐셜 값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어서요. 수평 방향의 자기력과 수직 방향의 자기력을 수식으로 표현했대요. 근데 이 수식을 적용해서 지잡기 값을 계산을 했더니 관측값과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돼요? 수직, 수평 이 위도와 경도에 따라서 자기 값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인가? 야, 수학과 양해철이 없네. 이게 양해철이 해야 되는 미래 아닙니까? 이 말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 이거를 그래서 요 가정을 깔고 계산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계산을 해서 수식으로 나타냈더니 관측값과 일치한대. 야,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극적인 사건은 1841년에 미국에서 파견되어 지구 관측을 수행하던 윌크스가 가우스가 예측한 위치에서 남자극을 발견한 것이었다. 어머나 세상에. 어, 가우스가 지자계에서 발전시킨 수학적 방법은 이 수학적 방법은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포텐셜 계산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 쪼개가지고는 다 더한 거. 그리고 그거는 이제 어떤 요소의 어떤 거리에 뭐 반비례하고 뭐 그렇게 들어가는 조건들 있잖아. 그거를 물리학 전체에 사용할 수 있었대요. 가우스가 지구를 자기 요소로 나누고 각 자기 요소의 힘을 상정하여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구한 것처럼 이게 핵심이죠, 결국. 위에 나오는 자기 포텐셜 값을 구해가지고는 계산하는 게 요약된 게 지구를 자기 요소로 나누고 각 자기 요소의 힘을 상정하여 이게 포텐셜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는 지구 전체의 자기력을 구한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다른 힘을 설명하기 위해 물체를 부피 요소로 나누고 각각의 부피 요소가 발휘하는 힘을 상정한 후 그 힘을 물체에 대하여 더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최민규 성분이라는 예시입니다. 최민규 성분의 포텐셜을 다 더하면 최민규 전체의 포텐셜을 구할 수 있어요. 그의 포텐셜 이론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이 보여주는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이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역제곱의 법칙에 따르는 이유에서 유사하게 포텐셜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력이고 자기력이고 전기력이고 독특한 녀석들이에요. 하지만 모두 역제곱의 법칙을 따릅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이 힘의 크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대요. 이런 거는 0.8 공식이 뭐지? 어? 나 괴롭히지 말라 했지. 어? 여튼 그렇대요. 알고 계셨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정보죠? 여전히 알지? 뭐 역제곱의 법칙 이거 다 알지? 자, 레알 크크만 치라고. 푸른용의 눈이요? 푸른용의 백룡이요? 월제곱분의 이 키워 키워가 알려진 이것도 거리에 집어 다니기라 여기 무식한 크롤롱이요? 그래서 뭐 뽀로로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튼 거리제곱을 반비례한다. 가우스의 포텐셜 이론은 일반성을 특징으로 하는 수학적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한 영역에서 추론된 함수를 연구함으로써 물리학자들은 몇몇 유사한 영역의 현상들을 이면에 수학적 구도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 그렇게 헬름홀츠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수립하자 다양한 물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물리 법칙 전개하는데 훨씬 기묘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일번 3번이죠. 지자기 관측하다가 난간에 봉착해서 자기 퍼센트 개념을 생각한 아니에요. 넘길게요. 2번 넘기고 3번 볼게요. 3번도 3번 볼게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정밀한 천문관측 기구를 변형하여 자기계를 만들었다. 맞아요. 천문관측 기구를 변형해서 만든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도안한 거예요. 4번 볼게요. 포텐셜 이론에 따르면 어떤 물체의 전기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은 전기 포텐셜 성분의 합으로 구할 수 있대요. 전기 포텐셜 성분은 그러면은 전기 포텐셜 성분은 그 물체의 부피 요소가 포함하는 전하 요소가 없던 점에 미치는 전기 효과래요. 그래서 DQ에서 P까지의 거리 S에 반비례하고 전하 요소 DQ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피 요소대로 나는 전하 요소가 전기 포텐셜 성분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전하 요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텐셜들을 다 구하면은 여기 있는 전기 포텐셜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 포텐셜의 값을 구하려면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 요소의 포텐셜 값을 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겠네요. 1번 볼까요? 물체의 전하 요소를 모두 더함으로써 물체 전체의 전하량을 구할 수 있다. 이건 너무 맞는 얘기고요. 2번 전기력을 일으키는 실체인 전하 요소는 역제곱의 법칙에 따라 전기력을 일으킨다. 여기도 뭐 DQ에서 전기 효과에서 DQ에서 P까지의 거리에 S에 반비례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이 전기력 같은 경우에도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는 이유에서 포텐셜을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고 앞부분에 나와 있었죠. 3번 물체의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더하면 물체의 전체 전기 포텐셜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체의 전체 자기 포텐셜을 설명할 수 있는 거겠죠.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하여 더하면. 그렇죠? 4번 전기 포텐셜이 전기력이라는 독특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포텐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아까 이거 마지막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어떤 물체의 전기 포텐셜을 거리에 반비례하는 포텐셜 성분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무슨 역제곱의 법칙? 그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냥 나와져 있는 설명대로만 풀었어요. 그냥 앞에 나와져 있는 설명들. 이게 정확하게 이유가 이거다 저거다 딱딱딱 제가 설명이 좀 힘듭니다. 미안해요. 늘 얘기하지만 과학기술 지문에서 좀 과학 법칙이 등장하는 내용들은 이 정도가 아무래도 국어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질문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져 있는 여기 있는 설명대로만 했고요. 어떤 법칙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그거는 이제 정말로 과학 선생님한테 가서 여쭤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야기. 과학 같은 거 질문 아니고 아, 예, 예. 그
하지만 그는 지자계 분포의 거대한 자본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든 지구 내부 흐른 저유주에서 비롯되는 것을 보든 지자계 원칙과 실험에서 확인된 것만 받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확인된 것만 받으려고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우스는 근데 일단은 그 지구 자기장이 계속 바뀌는 원인을 일단은 한 쌍의 자석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유체들이 이루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것을 자기 유체라고 일단 불렀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자기가 이걸 얘기한 거에 확정지어서 거기에 몰두해서 연구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것도 가정이다. 자기가 자기 유체에서 이제 지구 자기장이 계속 변화한다는 건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몰두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면은 정확한 관측값이 나왔을 때 의심이 들잖아. 왜 다르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그거에 대한 상황을 보류해 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측값으로 나온 걸로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확신하지는 않았다고. 예, 그쵸. 예, 5번에 정말 몇 번 했어? 4번. 네, 4번이에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우리 1시 5분? 1시 5분에